문제 해결 능력,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자, 보세요. 문해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학업 역량이 좋다. 학업 역량은 학습 능력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학습 능력도 포함시키는 것이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저는 문해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해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다? 네 가지가 기초 역량 네 가지가 뭐였어? 독서력, 독해력, 표현력, 어휘력, 표현력. 자, 그렇다면은 이 독서력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독서력을 극강으로 올리는 방법은 알려드렸나요? 가장 재미있는 책서부터 읽는 거예요. 가장 관심이 있는 장르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책을 읽어내지 못하고 찾아내질 못하는데 어떻게 관심 없는 책, 장르 이러한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고 관심이 있는 것부터 읽어낼 수 있어야만 관심 없던 것들도 하나씩 흡수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독서력. 그래서 최소한 몇 번 정도가 기준이었죠? 초딩 저학년이라면 1일 1독, 초등 고학년이라면 주 2권, 합의 총 월 8권, 중등이라면 주 최소한 1권, 그래서 월 4권, 고딩이라면 2주에 1권, 월 2권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딩 때 읽어놨던 독서 총량이 어마무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딩, 고딩 4권, 2권 이것만 이해하게 된다면 수준, 능력, 역량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아요. 독서 총량이 내 능력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독서 총량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때라도 올려놔야 돼요.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독서력을 토대로 독해력이 넓어진다 그랬잖아. 독해력은 적용하는 힘이라 그랬잖아. 적용할 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제, 처리, 속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독해력이 좋으면 수학 독해력이 좋으면 수학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으면서도 신속하게 풀면서도 실수가 낮아지고 정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 독해력은 좋은데 과학 독해력이 안 좋아. 그러면 당연히 다 과학 독해력이 안 좋기 때문에 실수도 잦아지고 오답률도 높아지는 거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 현상을 우리 잊지 맙시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독해력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각 교과별 어휘들을 넓혀야 된다고. 이 각 교과별 어휘가 응용 능력이라고, 확장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때서부터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로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우리 그래서 문학 어휘, 고전, 현대창작, 수필, 시 이 네 가지 장르를 어제 3차 시대 얘기했죠. 비문학 장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9개 장르를 얘기했죠. 총 13개의 장르를 얘기했습니다. 이 13개 장르에서 적어도 8개 이상의 장르가 읽힌다. 관심사가 많이 넓어졌다. 8개 이상으로 넓어졌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장담한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못할 수가 없다고. 다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가 다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들, 전 과목들과 관련된 언어, 어휘,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잘 들려 안 들려? 잘 들리는 거예요. 들리다 보니까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빠르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휘력의 부재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 언어는
고전을 떠올려 보세요. 문학, 창작 문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필, 시 떠올려 보세요. 이 문학 언어는 상상 언어예요. 상상 언어. 왜 상상 언어일까?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라는 이 정량적 단어를, 기본적인 단어를 비문학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늘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성질, 이 요소,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면 하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학적 언어에서의 하늘이라는 뜻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살았대요. 윤동주님의 그 서시라는 시를 떠올려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성질, 팩터, 요소들을 얘기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하늘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따로 있는 거죠. 즉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살았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조국, 우리나라, 빼앗긴 우리나라, 땅,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적 언어들은 상상 언어예요. 상상 언어. 상상 언어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 상상 언어는 약간의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도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도 충분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해? 약간의 암기적 요소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시험 볼 때 참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기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전과목이 배경 지식이 낮으면, 약하면 암기해야 될 양은 많아지겠죠. 맞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장르와 비문학 장르 총 13개 장르에서 적어도 8개 이상의 장르로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미션은 너무나도 중요한 미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학 작품을 많이 읽다 보면 사고력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밸런스가 같이 맞아서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고 생각해야 되고, 배경 지식과 저자의 의도를 나는 또 암기도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사고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이나 문학, 창작 문학이나 현대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수필, 시를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스토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스토리.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의력도 같이 밸런스가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기 시작하고 재미있다라는 느낌 같은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공부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이건 참고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문학이죠. 비문학. 이 비문학은 보세요. 비문학은 상식 언어다. 상상 언어. 문학 작품은 상상 언어라고 했는데 비문학은 상식 언어예요. 상상 언어이냐 상식 언어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Why? 왜 상식 언어인데 비문학 작품이 몇 가지 장르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전 과목에 해당하는 다 언어들, 어휘들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상식이라고. 그래서 상식적 영역이 넓어진다고. 이 상식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경 지식이 쫙쫙 높아지다 보니까 말귀를 쫙쫙 알아듣는다고. 아까 우리 상상 언어였던 문학 작품에서 윤동주님의 서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살았대. 하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국 해방, 식민지, 조국, 나라, 우리나라 이런 의미였잖아. 이런 의미 윤동주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이건 또 역사적 배경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비문학 장르에서 역사라고 하는 영역이 자연스럽게 문학작품의 윤동주님의 서시로 연결이 됐어 안 됐어?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작품의 이 8개, 9개 장르가 넓어지다 보면 제가 또 하나 또 장담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어낼 수 있다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라고 했죠. 비문학 작품을 읽기 시작하면 수치적으로 드디어 수치적 증명이 되는 그 시점이 무조건 오게끔 돼 있어요. 자,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작품은 국어라는 과목 또는 영어라는 일부 지문에서 나타나는 영어 과목도 일부에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비문학작품은 국어나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들이 다 비문학작품이겠죠. 장르겠죠. 자, 이 와중에 진로라고 하는 것, 적성이라고 하는 것, 진로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잖아요. 물론 적성, 진로라고 하는 것이 이 적성과 진로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요때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요때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사이에 어떠한 경우의 수에 접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진로라는 것이 왜 빨리 결정되면 될수록 좋으냐? 이제 떠올려 보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 혹은 검사와 변호사 관련된 드라마, 영화를 봤어. 너무 재밌게 봤어. 나 경찰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봤어. 너무나 재밌게 봤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의 진로 또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해가 빨리 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참고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은 좋아하고 과학은 싫어해요. 이상하게도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해리포터를 재밌게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해리포터는 은근히 재밌게 봤지만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들었거든요. 마션, 인터스텔라, 과학, 우주과학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선생님은 재밌게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별로 빠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역사물, 추리물, 수사물,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정말 재밌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잖아요. 추리라고 하는 영역 보세요. 셜록 홈즈 시리즈를 저는 진짜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보면 다 수학적 사고다. 이 수학적 사고에 과학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선생님은 그 셜록을 보면서 처음 본 사람들을 왜 어떻게 셜록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분석해낼 수 있지? 저는 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구현해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어야 흥미 있어야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역사물이라든지 추리물이 저한테는 독서력과 독해력을 만들어준 시작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셜록을 보면서 수학적 사고에서 과학적 사고로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수학적 사고가 좋았지만 후천적으로 셜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각종 역사물을 보면서 역사라는 키워드와 과학이라는 키워드를 확장시켰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넓어졌겠어, 안 넓어졌겠어? 넓어지죠. 그래서 진로가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좀 더 빠르고 선명해지고 확실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 장담합니다. 진로가 빨리 결정되고 빨리 확정이 되면 영재성은 언제든지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재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들도 영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공부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러한 기초 역량을 4대 기초 역량을 토대로
그 기반 위에 적성, 진로라고 하는 것이 같이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다? 어휘력까지 이제 확장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기초 역량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표현력,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기초 역량이라고 정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진로라고 하는 나의 꿈, 나의 목표, 나의 기준이 있으면 이 밸런스가 빵 하고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포텐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진로가 앞에서 조금 더 빨리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영재성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못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 8차시에 걸쳐서 이행하는 이 우리 꿈틀 캠프, 교당 캠프라고 하는 이 액티비티를 이행하고 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선생님이 감히 단정합니다. 제대로 따라왔냐 못 따라왔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밀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미루지 말라고요. 밀리지도 말고 미루지도 마세요. 무조건 앞으로 먼저 전진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꿈틀거림 한번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반, 진로 기반과 4대 기초 역량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서부터 우리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신감의 주요 키워드가 바로 자기주도력입니다. 자기주도력은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자기주도력이 부족하지?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나 자기주도력 완전 좋은데 자신감 빵빵한 거야. 그런데 이 자신감이 뭐다? 자신감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 나 진로라고 하는 것이 잡혀있는 기준이 있는 아이다. 목표 있는 아이다. 그런 목표와 기준이 있는 아이가 독서, 독해, 어휘, 표현력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4대 기초 역량이라는 것이 담당해주고 있다. 그러니 자신감이 있어 없어? 있을 수밖에 없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세상의 모든 애나 어른들은 쭈삣쭈삣거립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머뭇머뭇거리다 보니까 결정장애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치 봅니다.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맞나 틀리나를 확신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안타깝죠? 선생님은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참으로 짠하구나. 아, 이놈의 새끼들. 저 진로라고 하는 목표 기준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구나. 4대 기초 역량 중에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표현력 저 4가지 부분 중에 저 4가지가 다 부족할 수도 있고 3가지가 부족할 수 있고 2가지가 부족할 수 있고 1가지가 부족할 수 있겠구나 라고 문제의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신감을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자기주도력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차시 때 자기주도력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6차시, 7차시, 8차시 때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얘기할 겁니다. 자신감, 자기주도력이 잡혔으면 이제 학습 능력, 학업 역량이 학습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 능력, 이것은 보잘것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학업 역량입니다. 전체가. 이 전체 능력을 나는 만들기 위해 그 중에 일부분 학습적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게끔 할까? 그리고 나서 학습 능력을 어떻게 확장시킬까? 이때서부터 습관이라든지 루틴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5차시 때 우리 자기주도력 얘기, 6차시, 7차시 때는 학습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 8차시 때는 그렇다면 이제 멘탈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약한 애들이 있어요. 무조건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멘탈이 센 게 아니야. 자신감이 있는데도 멘탈이 약한 애들이 있고 자신감이 없으면 부족하면 당연히 멘탈은 약하고 작아요. 그래서 마지막 8차시 때는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도표,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아가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세요. 1번 나는 독서력에 문제가 있나요? 2번 독해력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 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점 체크 한번 해보세요. 3번 어휘력에 문제가 있나요? 4번 진로 확정 안 됐나요? 5번 표현력 어떻습니까? 6번 자신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7번 학습 능력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예습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8번 학습 능력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나 공부 습관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루틴 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 나는 학습 능력, 예습하는 능력은 발휘하고 있는데 독서력과 독해력과 어휘력이 부족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음. 흡수하는 속도가 느리고 있음. 그래서 나는 예습 공부는 한다고 하지만 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음. 맞죠?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8가지 지점에 한 가지 더 마지막 9번째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부모님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 3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또 잡아내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9개의 문제의 지점을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가 판단이 되십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복해내려고 하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 의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몰랐잖아요. 맞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시하고 있는 미션들 미루면 되겠습니까? 밀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내일은 또 나에게 주어진 또 내일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왜 내일로 미룹니까? 그건 게으름이죠. 어떠한 것이든지 선생님하고의 약속, 이거 약속이잖아요. 약속 지켜내려고 하는 애씀, 그 애씀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정의내릴 겁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이 없는데 왜 안 되냐라고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인의 게으름이 확실한 겁니다. 이해되셨죠?